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거라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해당 지역을 탐사해온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작년에 이미 장래성이 없다는 평가를 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 지난 2007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일대의 물리 탐사를 해왔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대한 탐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지역은 영일만 일대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이번에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지역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의 검토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것은 2022년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 등을 액트지오에 넘겨 새롭게 분석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또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넓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회사가 담당했던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유망 구조까지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전의 경제성과 액트지오사의 신뢰성 등 제기된 의혹들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여야가 모두 당헌 당규를 바꾸는 집안 정리 작업의 한창인데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대표는 물론이고 정말 싫은 사람이 지도부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견제형 포석을 두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간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수장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나 선거 참패 때문에 교체됐습니다. 6번째 임시수장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당대표가 물러날 경우 수석 최고위원, 이른바 부대표가 승계할 수 있도록 2인 지도체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같은 체제를 제안한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까 봐 벌써부터 견제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등을 돌린 듯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친윤 부대표를 심으려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싫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견제는 하고 싶다. 이 의도가 너무 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총선에서 진 여당이 당대표 힘을 빼려 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려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열어둬야지 벽을 만드는 당원 당규는 다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 경우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나서도 사퇴할 필요가 없어져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게 되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표 힘을 빼자는 여당, 힘을 몰아주려는 야당, 모두 내부 반발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힘을 빼선 안 된다 또는 2인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원조 친명계인 이른바 7인회 김영진 의원조차 특정인을 위한 당헌 당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내부 개편 방향이 달라졌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큰돈 내고 이까지 다 뽑았는데 마지막에 임플란트 심기 전에 치과가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 강남에서 임플란트 많이 하는 대형 치과들이 연달아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이런 낭패를 본 환자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고병찬 기자입니다. 56살 양모 씨는 치아 6개가 없습니다. 대신 은색 나사 6개가 박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째입니다. 제대로 씹을 수도 없었지만 한 번에 보철물을 이식하겠다는 의사 말만 믿었습니다. 하루에 다 가능한가 했더니 뭐 다 하루에 가능하다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지만 해주니까 360만 원이 나왔는데 현찰로 내면 뭐 340. 그런데 지난달 31일 병원이 힘든 상황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문자로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환자들이 치료받던 치과병원은 굳게 닫혀 있고 문에는 폐업 판단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치과들을 찾아갔지만 진료 기록이 없다며 대부분 받아주지 않거나 처음부터 다시 치료하려면 진료비 1,0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게 되면 이거마저도 재수술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서민 입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어디 싸두는 것도 아니고. 지난 3일엔 근처의 다른 대형 임플란트 치과가 갑자기 또 문을 닫았습니다. 치아 3개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 중인 60대 환자는 폐업 문자에 놀라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본 떠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임플란트 뭐 끼웠어도 마무리가 다른 데 가서 해도 되는데. 방송 출연도 한 유명 원장은 건물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7,400만 원에 달하는데 단체 채팅방에 모인 인원만 500명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 원장들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치과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한편 27년 만에 증원이 확정된 의대 입시 열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입에서 전공 없이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크게 늘어 입시 판도에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열린 한 입시 설명회 현장에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월 수능 모의평가 이틀 만에 열린 서울의 한 대입 설명회. 휴일을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증원된 의대의 모집 요강 등 내년도 대입 세부 전형이 각 대학별로 발표된 뒤라 N수생들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상권 공대 다니고 있는데 의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급의 분포라든지 특히 영어 부분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1등급이 나오는지. 당장 수시 모집 전략의 토대가 될 6월 모의평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응시생 4명 중 3명은 어렵게 느꼈다고 답해 지난해에 이어 이른바 불수능이 재현될까 걱정했습니다. 또 영어도 이번에 확실히 난이도가 좀 전이랑 기조가 다른 것 같아서 영어도 준비를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대 입시의 경우 약 2배 늘어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이 여전히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을 유지한 점에 주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부 미달 사태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전국 단위 정시 모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대 증원 외에 내년도 입시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등 73곳의 무전공 모집 인원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혼란을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변수의 첫째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도 없고. 무전공 선발이 30%까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학과의 모집 정원이 변경이 되었고 경쟁률, 합격 점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종로학원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전공 선발에 대해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지원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8%가 계열이나 단과대만 정해 입학한 뒤 나중에 전공을 택하는 두 번째 유형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오늘 새벽 북한 쪽으로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접경지 주민들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에서 북쪽으로 대형 풍선 10개를 날려보냅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과 트로트 음악, 드라마가 담긴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았습니다. 김정은이 사과하기 전까지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 편지 대북 전단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려고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포천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중 한 곳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은 이곳 대피소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에 가까운 사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혹시나 이래가 또 뭐 니탕 내탕 하다가 버벅 붙을까봐 또 겁나고.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를 자극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큽니다. 이쪽에서 하다 보면 저쪽에서 또 강하게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더 불안하고 피해는 저희 주민들이 다 입는 거죠. 다만 일부에선 전단을 보내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거기 모르잖아요.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일깨워져가지고. 탈북민 단체는 앞서 지난달에도 대북전단 30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남쪽으로 내려보내 맞대응했고 결국 마지막 안전핀으로 여겨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100배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가 날린 풍선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